자, 야간 리뷰에서 어떻게 더 난가요? 야간 리뷰가? 야간에 원래는 좀 더 막 쏘고 더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촬영 분량이 많으면 우리 편집 애들이 이제 편집하다 죽어요. 그래갖고 야간 리뷰가 이제 딱 그 정도까지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 리뷰에서 포르쉐 카이엔 3세대 카이엔의 모든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가 쓰고 있는 엔진은 V6의 싱글 터보. 간혹 여기저기서 뭐 트윈 터보라고 이렇게 막 적어놨던데 이 차에 들어간 터보는 대용량의 싱글 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고민에 빠져요. 왜 포르쉐는 이 엔진에 싱글 터보를 넣었을까? 사실 엔진의 응답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효율성 등을 따지면 트윈 터보를 걸어가지고 한쪽 터보는 좀 작게 만들고 또 한쪽 터보는 크게 만들고, BMW가 좋아하죠. 아우디도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고, 또는 일반적으로 현대가 쓰듯이 작은 터보 두 개를 걸어가지고 일관성 있게 쭉 밀든가. 근데 얘는 희한하게 대용량 터보를 하나를 딱 얹어놨어요. 그 터보를 딱 보면 보통 우리 요새 핫블럭이라고 해가지고 8기통들 고성능 AMG나 뭐 M이나 아우디 RS 계열 보면 엔진 룸이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뜨거우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순행식 인터쿨러를 막 두세 개씩 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포르쉐는 이번에 이 엔진을 세팅할 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성능과 효율성을 잡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득을 취한 것 같아요. 이 엔진에 들어가 있는 이 싱글 터보는 되게 대용량인데 바깥쪽 엔진 블럭이 벌어져 있잖아요. 바깥쪽에 흡기가 있고요. 안쪽이 배기인데 안쪽 배기 또한 배기 매니폴드가 없어요. 엔진 블럭도 되게 작은데 싱글 터보 대용량을 딱 넣고 싱글 터빈을 돌릴 때 보통은 우리가 매니폴드가 합쳐져 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는 관이 하나거든요. 하나가 들어가서 물레방아 같이 생긴 터빈을 막 이쪽에서 바람을 넣어갖고 이렇게 돌려버리는데, 얘는 V블럭을 놓고 이쪽의 배기 라인과 이쪽의 배기 라인을 서로 위아래로 꺾은 다음에 배기 라인에서 두 군데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터빈을 돌리게끔 만든 형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용량 터빈을 한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돌리게끔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VTG 베리에이블 터보 차징이라고 해갖고 포르쉐 터보나 아니면은 뭐 박스터 S 모델 같은 데 들어가는 티타늄 재질로 돼가지고 터빈에 되는 공기의 양을 바꿔가지고 베리에이블 시켜가지고 터빈의 최적 용량이라든가 터빈의 전체 부스트압을 심각하게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VTG라고 하는데, 이게 VTG가 아닌데 VTG처럼 돌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면서 진짜 외계인 잡았구나. 이번에 외계인이 진짜 실토를 했구나. 안 그러고서야 이렇게까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대용량 터빈을 걸어버리면요, 낮은 RPM에서 터빈이 잘 돌지가 않아가지고 낮은 RPM에서는 풍부한 토크나 어떤 그 터빈의 어시스트를 받기가 어렵고 엔진이 부드럽게 돌지 못하는 현상이 있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엔진을 작게 만들면서 뭐 바리오캠, 뭐 밸브 리프팅 이런 기술은 빠따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이 가솔린 엔진이니까. 거기에 이 터빈을 싱글 터빈 대용량을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2.2톤에 다다라는 이 차가 가솔린 엔진인데도 1200rpm 1100rpm에서도 일반 시내 주행이 다 그냥 커버가 돼요. RPM이 한 1200 정도, 1300 정도에 딱 고정돼서 거기에서 그냥 6, 7단에서 그냥 80km까지 그냥 다 커버가 쳐져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가솔린인데 내가 정말 작정하고 재밌게 타지 않고 그냥 신발 무게 정도로만 악셀을 밟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기름도 얼마 안 먹으면서 웬만한 도로 주행이 다 커버가 쳐져요. 야, 이게 8단 미션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이게 7단 8단은 항속 기어면 6단 기어에서 끝나야 되는데, 근데 얘는 7단에서도 가속이 막 돼요. 그건 뭐냐면 가솔린인데도 불구하고 스트로크가 길어요. 보통 요새 엔진들은
스퀘어 타입이라고 해서 보호하고 피스톤의 이 두께, 이 원 지름을 말하죠. 그 다음에 보호가 지름이고 스트로크가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 보통은 이걸 스퀘어로 해가지고 보호가 80이면 왔다 갔다 하는 스트로크도 80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스트로크를 좀 더 짧게 써요. 숏 스트로크라고 해갖고 엔진의 응답성이나 엔진을 빨리빨리 돌리기 위한, 요새는 그렇게 쓰는데 얘는 스트로크가 훨씬 길어요. 디젤 같은 롱 스트로크 엔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솔린인데 굉장히 특이한 세팅을 한 거죠. 싱글 터빈에다가 스트로크를 길게 해가지고 토크 중심형 엔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회사들이 이렇게 차를 만들어 버리면은 RPM의 변화도 늦게 움직이면서 두터운 토크발로 밀고 가는 걸로 가는데, 얘는 또 포르쉐잖아. 포르쉐가 과연 뼛속까지 포르쉐인데 스포츠카 브랜드인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싶으면 스포츠 플러스 같은 데다 딱 놓고 이런 데서 딱 추월 언덕인데도 불구하고 악셀을 딱 밟으면은 RPM이 그냥 6,500을 그냥 때려요. 딱 엔진을 밟으면 초반에서는 일반 NA 엔진이나 또는 박스터나 911처럼 걔네들은 그 크랭크축이 플랫 크랭크축이라서, 그리고 걔네는 롱스트로크가 아니거든요. 탁탁탁탁 치고 맞는 거라 터보임에도 불구하고 악셀을 밟았을 때 RPM이 좀 빨리 뜨는데, 얘는 스포츠 플러스인데 악셀을 딱 밟으면 한 박자 쉰 다음에 이제 RPM이 뛰기 시작해요. RPM이 확 뛴다고. 그러면 RPM이 7,000 넘어 7,000까지 막 가요. 이게 이 맹렬한 가속 느낌. 이야, 이게 속도가 지금 그래서 이게 엔진이 약간 그 뭐라 그러냐, 우리 무슨 아슈라 백작이라 그러나, 그 두 얼굴을 가진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엔진이 롱 스트로크의 토크 중심의 연비 엔진인 것 같은데 내가 밟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밟으면 엔진이 성격이 바뀌어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열관리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롱 스트로크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은데, 딱 밟았을 때 초반에 엔진이 빡 하고 움직이진 않고 딱 밟으면요, 딱 한번 엔진이 악셀을 밟았으니까 엔진이 싹 하고 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터빈이 대용량이잖아. 대용량 터빈이 팍 하고 부스트가 뜨는 시간이 정확히 0.457초가 필요한 것 같아요. 0.457초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딱 밟으면 한 번 뜬 다음에 딱 하고 이제 엔진, 그러니까 탁 뜨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딱 뜨는 거는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RPM이 한번 뜨는 거고, 여기 한번 탁 섰다가 다시 딱 뜨는 이유는 이제 터빈이 완벽하게 돌 때죠. 그러니까 요거는 살짝 포르쉐 엔진치고는 아쉬운데, 그래도 이게 어디야? SUV인데. 그냥 SUV고 노멀한 그냥 평범한 그냥 V6 엔진인데 이 정도의 특징을 내는 건 대단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왔으니까 챔버의 기술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댐퍼가 어느 정도 성능을 주는지.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댐퍼는요, 어마어마한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우루스를 할 때도 제가 댐퍼 칭찬을 많이 했잖아요. 죽입니다. 그냥 출렁임 없이 그냥 딱 잡아주면서 그냥 딱 치고 들어가는데, 댐퍼만 어떤 기능이 그 고급 기술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에어매틱 스프링에 챔버를 달았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CLS 400개에 들어간 챔버를 달아서 스프링을 코너 같은 데 들어갈 때나 방금처럼 칼치기가 들어갔을 때 딱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탁 쳤을 때, 여기서 보면 여기서 왼쪽으로 탁 들어가서 탁 쳤을 때 확 하고 출렁출렁 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아요. 딱 이 횡지 센서, 그 다음에 타각 센서, 휠 센서, 스피드 센서 등이 감지를 해서 차가 이동을 할 때 스프링을 그쪽을 이렇게 높게 세워주는 거예요. 보통 이 속도에서 SUV 2.2톤 되는 차가 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난리 나는 거예요. 줄렁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게 없어요. 딱딱 잡아줘요. 이게 포르쉐가 쓰는 4D 셰시 컨트롤의 한 가지예요. 포르쉐가 4D 셰시 컨트롤이라고 왜 4D라고 하냐면 에어 챔버를 통해서 차체에 롤 제어를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롤 제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도크 벡터링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데 가다가 쭉 가다가 이렇게 갔다 위험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고 이러면 코너 같은 데나 살짝 균형이 깨지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도크 벡터링을 통해서
이 차의 자세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각 4바퀴의 브레이크를 따로따로 걸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횡지 센서를 통해서, 요거는 사실 뭐 LSD라든가 엔진의 출력을 뚫고 나가는 기술인데, 이런 SUV에서는 조금 설명하기 힘들고, 또 하나는 리어 엑셀이라고 뒷바퀴 조절. 근데 이 차는 현재 뒷바퀴 조절이 없어요. 뒷바퀴 엑셀의 옵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넣으면은 이제 4D라고 해서 4가지로 셰시 컨트롤을 통해서 안정되게 뭔가를 잡는다는 거죠. 제가 이 차를 몰면서 되게 놀란 건, 우루스는 태생적으로 무게 배분의 불리함을 갖고 있어요. 출력이 너무 높고, 그런 것들을 고성능 타이어나 그 다음에 되게 편평비가 넓은 큰 타이어, 고성능 그립이 나오는 타이어, 거기다가 전자식 액티브 스테빌라이저, 여러 가지 기술을 넣어서 잡는데, 포르쉐는 제가 봤을 때 첫 바다를 기본인 골격과 밸런스로 잡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이 차가 워낙 중량이 무겁고 큰 차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 챔버라든가 이런 걸로 넣는데, 또 하나 제가 어시스트가 될 만한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차가 미션이 바뀌어요. 미션을 바꾼 이유가, 폭스바겐 안에서 모듈라 플랫폼을 쓰게 되는데, 모듈라 플랫폼을 쓰게 되면 벤틀리도 그 다음에 우루스도 다 같은 엔진 미션을 공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IC 미션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왜? 어마어마한 토크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ZF 미션을 걸면서, 포르쉐는 그동안 썼던 아이싱과 기계식 베이스의 크라운 기어를 썼던 사륜을 못 쓰니까, 완벽한 험로 탈출에서 락업을 통해서, 락 장치를 통해서 험로를 주파하고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포기를 해야 돼요. 왜? ZF에다가는 비스커스 커플링 방식의 전자다판 사륜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럼 분명히 전자다판은 완벽한 락이 안 돼요. 락이 있긴 있는데 완벽한 락은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락이 도크 벡터링의 어시스트를 받는 락이기 때문에 거기 기어가 꽉 묶이는 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쉐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륜을, 험로 탈출을 쪼까 포기를 하자. 쪼까 포기를 하고 온로드 주행에서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자. 그러면서 얘네가 중점적으로 한 게 뭐냐, ZF 미션을 달고 작은 엔진을 걸면서 사륜 시스템이 바뀌면서 얘네가 무게중심이 낮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 차가 3챔버라든가 감압 댐퍼라든가 서스펜션의 특징이라든가 세팅값에서도 놀라운 뭔가가 있지만,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낮아진 거는 차를 운전하면서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무게중심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면 정말 내가 SUV를 몰고 있다라는 거를 착각할 수도 있을 만큼 운동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이 서스펜션은,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서스펜션 이따 굴곡이 많이 나오는 데서. 그러면 뭐부터 얘기할까? 이 차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 현재 이 차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좀 생소한 탄소 텅스텐이라는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포르쉐가 몇 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을 했다 그래요. 왜냐면 모든 브레이크는 마찰 저항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잖아요. 디스크가 돌고 캘리퍼가 이걸 딱 잡아서 마찰 저항으로 차를 세우는데, 그러면 2톤짜리를 마찰로 세우려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열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가 뜨거워지면, 일반 쇠들은 뜨거워져서 온도가 올라가면 마찰 저항 계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쇠의 단면하고 캘리퍼 안에 들어가 있는 패드, 브레이크 패드의 단면이 적정한 마찰 계수가 있어서 딱 해서 서야 되는데, 디스크의 온도가 뜨거워지면 마찰 저항 계수가 바뀌니까 이 미끄러져 버리는 거야.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래서 서킷이나 과격하게 타는 차들이나 슈퍼카들이 브레이크를 자주 때리는 차들은 마찰 저항 계수가 변하지 않는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를 다는 거죠. 카본 세라믹은 온도가 올라가도 마찰 저항 계수가 많이 안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도 브레이크가 잘 죽는 거죠.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가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 스틸 브레이크보다 월등히 잘 듣진 않아요. 조금 더 잘 듣기는 하는데, 카본 세라믹 디스크를 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열이 올랐을 때 마찰 저항 계수가 변하지 말라고 그걸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 이게 카본 세라믹 디스크가 보통 이런 차의 옵션으로 넣으면 2천만 원, 슈퍼카 같은 데 넣으면 막 2,800만 원이래요. 싸게 넣어도 막 1,000 몇백만 원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넣고 싶은데 못 넣는 사람들을 위해서 포르쉐에서 탄소 텅스텐이라는 이 재질을 이 스틸 브레이크에다 코팅으로 입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텅스텐이 뭔지 아시죠? 텅스텐 뭐야? 텅 무겁다, 스텐 철, 무거운 철. 텅스텐이 지구상에서 채취되는 광물 중에서 가장 밀도가 높아요. 무겁죠. 거의 금하고 삐까삐까할 정도로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녹는 점이 굉장히 높아요. 3422도가 돼야 녹아요. 그러니까 내열성이 굉장히 뛰어난 거죠. 온도가 올라도 마찰 저항 계수가 잘 변하지 않는 이유죠. 그만큼 텅스텐이 좋은 게 있는데 대신에 무거워요. 밀도가 높고 그래서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브레이크 전체를 텅스텐으로 다 만드는 건 비싸고 너무 무겁고, 그래서 일반 스틸에 이 텅스텐, 탄소 텅스텐을 코팅을 해갖고 포르쉐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는 카본 세라믹 디스크의 버금가는 내열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도 브레이크가 잘 들어요. 온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브레이크의 성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진가루가 잘 나지 않아요. 이 패드도 이 탄소 텅스텐의 전용 패드가 있는데 분진가루가 잘 나지 않아요. 일반 차에 비해서 분진가루가 10분의 1밖에 안 난대요. 그래서 현재 이 차는 캘리퍼가 흰색이에요. 보통 자동차들이 브레이크 캘리퍼를 흰색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시커매지는데. 근데 포르쉐는 자신이 있는 거지. 그래서 흰색으로 브레이크 캘리퍼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분진가루도 안 나고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의 3분의 1 값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녹이 안 쓸어요. 제가 하체 오리기 할 때도 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녹이 안 쓴다는 걸 사진을 보였는데, 지금도 사진 보여드릴게요. 막 세차를 하고 난 뒤에 얘 디스크와 벤츠의 디스크의 모습인데, 이 탄소 텅스텐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녹도 슬지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 디스크가 반딱반딱 거울처럼 빛나면서 굉장히 이쁘게 보이는 거죠. 이것도 한 짜세를 동반하는 데는 역할 수행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이 차는 아우디 폭스바겐의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르스에서도 안 좋다고 한 게, 앞바퀴의 가장 중요한 로우암이 텐션 스트럿이 뒤쪽에 있죠. 이게 이제 앞쪽에 무게 편중이 많고 전륜 기반으로 늘 세팅하던 아우디의 플랫폼에서 차를 만들다 보면 서스펜션의 위치를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서스펜션은 정밀하게 캐스터각을 주거나 전투적인 세팅을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대신에 얘는 좀 이점이, 아우디의 다른 차나 우루스에 비해서 앞부분의 무게가 가볍고 뒤쪽에 무게 편중이 있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무게 배분이 잘 돼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코너 같은 데를 딱 돌면 엄청나게 차가 운동 성능이 뛰어나요. 이 차의 운동 성능이 이런 데를 딱 달리면 타이어가 미끄러져서 그렇지, 차에는 지금 막 미끄러지잖아요. 끽 소리 나고 타이어는 미끄러지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딱 수평을 유지하면서, 아까 제가 말한 4D 컨트롤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차가 이런 데 갈 때 거의 수평을 유지해 주면서 굉장히 잘 돌아간다면, SUV인데 또 이런 코너를 지금 90km가 넘는 속도로 돌아가 브레이크 밟고 해도 굉장히 잘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뛰어나게. 굉장히 뛰어나요. 이제부터 얘기할게요. 너무 제가 운전이 지금 재밌어가지고. 이 SUV가 이렇게 가면 좀 반칙인데, 이거. 그런 게 있네요. 굉장히 코너를 싹싹 말고 잘 가고, 뒤에도 잘 따라오고, 미세하게 도크 팩터링도 작동을 하고, 에어 챔버가 바깥쪽으로 롤을 허용하지 않게끔 해주고, 원래 롤을 허용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쭉 미끄러질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도크 팩터링이 싹 브레이크를, 안쪽 브레이크를 잡아주면서 엄청나게 세팅이 잘 된 주행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텐션 스트럿을 앞으로 빼고 브레이크를
만약에 서스펜션을 잘 만들었더라면 이 노면 같은 데를 갈 때 수평적인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노면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BMW나 페라리나 이런 요새 벤츠들도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코너를 돌 때 이런 데를 이렇게 돌면 바퀴가 싹 노면을 물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느낌보다는 너무나 차가 평평하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무거운 물체의 앞에 서서 코너를 도는 느낌이죠. 이 물체에 타서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 아니고, 요거는 뭐 전 카이엔도 그랬지만 너무 지금 차가 재밌게 잘 가니까 왠지 그런 거를 좀 바라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이거는 운전을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지, 사실 차는 무지막지하게 잘 가요. 무지막지하게 잘 가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부분을 가지고 뭐 카이엔이 뭐 앞에 서스펜션이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포르쉐답지 않게 텐션 스트럿을 뒤로 빼서 뭐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대단하네요. 이 정도 성능으로 차가 간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카이엔 정말 단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차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이 차를 타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좀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까 그 노멀 모드에서 연비를 생각하고 운전할 때 엔진의 진동이 계속해서 차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하고, 이 ZF 미션을 카이엔에 지금 처음 적용했잖아요. 그전에는 계속 IC 미션을 썼으니까. 그럼 포르쉐는 ZF 측에다 세심한 프로그램 데이터 값과 어떤 세팅 값을 요구를 했겠죠. 하지만 받고 나서부터 차와 함께 테스트를 해서 차를 다시 완성시켜가는 거는 포르쉐에서 해야 될 몫이거든요. 미션 공급 회사에서 공급을 할 때는 제조사에서 원하는 데이터대로 이 미션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천후 환경을 대응하는 건 제조사에서 세팅을 한단 말이죠. 근데 포르쉐는 계속 아이신을 쓰다가 이 ZF를 갖고 왔기 때문에 새로운 미션을 넣으면 다운시프팅이 될 때 이 레브 매칭을 잘 못해요. 그래서 차가 튀어요. 레브 매칭 알죠, 여러분? 이렇게 엔진의 회전수와 미션의 회전수가 다를 때 매칭시켜주는 이 레브 매칭 값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로 그게 이제 프로그램 로직이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미션을 좋은 거를 갖다 쓰면 대부분 모든 제조회사들이 2, 3, 4단에서 입력 토크가 약할 때, 낮은 RPM에서 살살 갈 때도 미션이 튀고요. 감속을 하면서 차가 쓸 때, 특히나 가다서다가 반복할 때 이 사륜하고 맞물려 가지고 앞뒤에 회전수 범위까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미션이 튀는 상황이 생기죠. 얘가 현재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주분도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 차가 포르쉐는 자기는 다 좋을 줄 알았는데 미션이 자꾸 튀어요, 노사장님 이러는데, 제가 나중에 프로그램 로직이 분명히 되니까 기다려라, 이거는 미션의 어떤 뭐 고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분명히 바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전체적인 주행의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일반 고급 세단처럼 이 사륜 시스템 때문에 무겁다 먹먹하다 어쩌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전자다판의 능력을 100분 발휘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포르쉐 쪽에서는 카이엔을 쭉 팔면서 어떤 환경에서 오너들이 카이엔을 사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맞게끔 3세대가 완벽하게 진화를 했고, SUV계의 포르쉐라는 말을 해줘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차를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흠은 타이어인데, 타이어는 사실 뭐 차의 성능하고는 별개잖아요. 타이어는 바꾸면 되니까. 근데 제조사에서 이 차에 이 타이어를 낑겼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차를 가지고 스포츠하게 몰려면 위급인 S나 뭐 GTS나 터보를 사라는 거고,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그냥 이 카이엔을 샀을 때는 사계절을 전천후로 만족해하면서 타라. 그리고 사실 이 타이어를 갖고 있으면 겨울에 윈터 타이어를 안 껴도 되거든요.
편하잖아요. 윈터 타이어 뭐 바꾸러 갈 필요도 없고 또 따로 체인 뭐 갖고 다니면 물론 완벽히 눈에 푹 쌓이는 데를 가려면 체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체인 없이도 이 타이어만으로도 사륜 시스템으로 충분히 돌파가 되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탔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차 사고 싶네요. 굉장히 사고 싶고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앞뒤 디자인 되게 이쁘고요. 차를 주차해 놓고 멀리 가서 앞모습을 딱 보면 딱 진짜 개구리가 딱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처럼 어깨가 딱 벌어진 애가 딱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뒤태도 빵빵하니 되게 섹시하고 옆태도 SUV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높지 않아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차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차주분이 예전에 도요타 시에나 협찬하고 차 존나 까이고 나서 삐져가지고 한 뭐 몇 달 동안 연락 없다가 또 노보스 인더스트리 게러지에도 몇 번 놀러 왔었대요. 근데 올 때마다 제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소원까지는 아니고 바램이라고 하면 뭐 노 사장님이 잘 돼서 자기가 차 바꿀 때마다 차 협찬해주고 할 건데 자기는 노 사장이 사주는 짜장면을 한 그릇 얻어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라. 근데 이분이 3번이나 왔었대요. 올 때마다 내가 없더래. 그래서 사실 제가 사무실에 없어야죠. 제가 사무실에 앉아있을 때는 행정 업무 볼 때랑 그 다음에 중요한 미팅, 그 다음에 라이브 할 때는 제가 사무실에 있고 제가 사무실에 없을 때는 어디 가서 제가 자빠져 자는 게 아니고요. 차 안에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지방에 나와서 리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없다라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기 차주분은 다음에 오실 때 미리 전날 연락을 주시면 그날은 내가 필히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오시면 간짜장이 됐던 삼선 짜장이 됐던 짜장면 꽃배기가 됐던 사드릴 테니까 아무 때고 오십시오. 대신에 탕수육은 안 됩니다. 짜장면까지만 제가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을이 깊어가는 이날 노 사장은 자동차에 흠뻑 빠져서 포르쉐 카이엔의 리뷰를 마쳤고요. 포르쉐 카이엔 괜찮죠? 차 아마 믿고 사셔도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로 가서 라이브와 총평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가을 되시고 좋은 저녁 되시고 행복한 나날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 사장은 프락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의 노 사장. 포르쉐 카이엔의 리뷰가 끝났습니다. 이쪽에서 등장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이 제가 여기서 나오진 않으니까. 카이엔이 고속 주행 능력이 좋은 건 셰시나 바디 프레임, 차대, 에어로다이나믹, 포르쉐니까 에어로다이나믹이 당연히 잘하겠죠. 여러 가지 서스의 세팅부터 뭐 4D 셰시 컨트롤부터 뭐 3챔버까지 여러 가지 잡기술 및 고급 기술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단연 으뜸은 제가 하체오리기에서 얘기했을 때 에어로다이나믹에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SUV급에서 플랩을 닫아가지고 앞쪽에서 바람이 투과되는 걸 막아버리겠다. 이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대단하거든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플랩이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히고 여기도 막혀요. 그러니까 전면부에 바람이 통과를 돼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항속 주행을 할 때. 제가 좀 격하게 타고 악셀을 밟으면서도 엔진 온도를 계속 봤어요. 오일 온도. 사실 냉각수 온도는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일 온도가 과격하게 달리면서도 102도를 넘는 상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알아서 엔진의 컨디션을 위해서 엔진 열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노 사장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은 사실 막스터라든가 911은 가격대로 비교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독특한 세그먼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카이엔만큼은 어차피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나왔던 차고 같은 플랫폼으로 과거에 투아렉이라든가 아우디의 Q7이 생산이 되고 있었고 또 현재에 와서는 뭐 물론 우루스, 람보르기니나 벤틀리가 같이 공유하는 건 뼈대만 공유하는 거지 사실 의미는 없는데 이 차급이 V6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과 VA 엔진들이 다 들어가고 BMW나 벤츠나 아우디에 거의 똑같은 경쟁 차종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그먼트를 기준을 두고 비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노 사장이 봤을 때 카이엔은 어떠냐 했을 때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그 뛰어난 게 공짜는 아니에요. 제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어요. 뭐 면밀한 분석까지는 아니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경력을 가지고 내가 싹 비교를 해봤을 때 벤츠 GL이나 X5나 Q7이나 여러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엔진 사양 6기통 가솔린이잖아요. BMW에도 X5에도 3.0 가솔린이 있고 GLE도 가솔린이 있죠. V6 엔진이. 지금은 이제 직렬 6기통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사양. 물론 얘가 월등하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기는 해요. 근데 X5나 GLE가 선택하는 옵션들, 그들이 1억 500만 원에서 1억 800만 원에 들어가는 옵션들을 이 차에 다 장착을 하면 이 차의 차값이 약 1억 3천 정도 하더라고요. 1억 3,500에서. 그러면 제가 딱 보니까 정확하게 2,500만 원 정도 비싼 것 같아요. 같은 옵션일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포르쉐라는 네임 브랜드를 가지고 같은 사양에, 같은 옵션에, 같은 세그먼트에서 2,500만 원을 더 주고 이 차를 살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일단은 네임밸류에서 사실 성능이나 뭐 물건의 어떤 가치를 떠나서 포르쉐라는 네임밸류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득 부분이 저는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요. 1,500만 원. 그 다음에 이 차가 같은 비슷한 옵션에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낼 수 있는 성능이 내가 2,500 정도 더 비싸다 그랬잖아요. 1,000만 원은 넘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말로 가족용 SUV를 하나 사는데 딱 1억밖에 없다. 등치 독세 다 해갖고 1억 1,500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얘를 살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급의 차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노 사장 말대로 2,500을 더 주고 2,500을 더 준다는 건 보험료도 그만큼 올라가고 등치 독세도 200만 원이 올라간다는 거고, 자 2,500만 원을 더 주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총 구매 비용이 3,000만 원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1억짜리 SUV를 사면서 3,000만 원을 더 주고 카이엔을 살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빠듯한 계산을 하고 살 때는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여유가 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조금 되면 나는 X5나 GL이나 Q7이나 투아렉이나 이런 차들보다 이 차를 선택할 것 같아요. 대신에 아빠들한테는 제가 정중하게, 아니 친절하게 조언을 해드릴게요. 뒤에 의자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가족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네임밸류를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GL이나 GLS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고요. 약간의 저렴하면서 운전 재미를 선택한다면 X5를 사야 되는 거고요. 이도저도 아닌데 무조건 싸게 가고 싶다. 뚜아렉이 있죠. 뚜아렉을 타기에는 폭스바겐 브랜드가 너무 싼 마이다 그러면 아우디 Q7이 있는 거고요. 내가 돈이 있다. 스포츠성까지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카이엔으로. 모든 게 다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아름답게. 앞으로 여러분들은 노 사장이 이렇게 친절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차를 사시면 될 것 같고, 카이엔은 1억짜리, 1억이 넘는 SUV 중에서는 단연 앞서가는 상품군을 갖고 있고 성능을 내니까 믿고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만 로버스 인더스트리에서 포르쉐 카이엔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M2 컴피티션 열심히 몰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드락슬.